압록강 한복판 총소리가 울리고 정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이 아이만이라도,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정호의 마지막 간청. 영숙은 수진을 업고 차가운 강물에 뛰어든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엄마 추워요. 수진이 약해지는 목소리. 영숙의 절규하는 마음 뒤돌아보니 정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끝내 그들만을 위해 희생되었다. 한편의 드라마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작은 마을에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워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17살 딸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일어나기 싫어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나오기가 싫었던 것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요즘 들어 반 친구들 사이에서 남조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었고 누군가 선생님께 고자질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장에 나가 고구마 몇 개와 감자를 바꿔왔습니다. 겨울철이라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웃 아주머니가 자신의 것을 조금 나눠줘서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냐? 수진은 깜짝 놀라며 종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건네진 종이 쪽지에는 누군가 몰래 베껴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한 드라마의 줄거리와 대사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로를 믿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언제 누가 무엇을 고발할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런 얘기는 밖에서 하면 안 돼. 알겠지? 알아요. 엄마, 하지만 거긴 정말 다를까요? 그날 밤 수진은 작은 라디오를 이불 속에 숨기고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중국 방송국을 통해 새어나오는 미약한 전파였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이야기는 수진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숙은 딸이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가끔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으니까요. 엄마, 거긴 사람들이 진짜 사랑한대요. 사람을 믿고 도와준대요. 여긴 고자질하고 감시하고 서로 밟아야 살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 자신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을 견뎌야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온갖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마음 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숙은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라 여성들은 옥수수 껍질로 새끼를 꼬는 일을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조선족 화물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트럭이었는데
기사는 몰래 고장난 텔레비전 한 대를 작업장 구석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작업장 반장은 눈치만 보며 모른 척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담배 한 갑 정도는 받아가니까요. 이거 고쳐서 쓸 수 있을까? 나이 든 아주머니 하나가 텔레비전을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도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두드리자 희미하게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밝은 거실, 따뜻해 보이는 조명,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도 돼.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도와줘서 시험 잘 봤어요. 고마워요.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가족이라는 것인지 처음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과 수진의 관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다 괜찮아지네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꺼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반장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숙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선생님과의 관계도 늘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이상한 걸 봤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화면 속 가족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 서로를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수진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우리가 그런 곳에 간다면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매일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엄마랑도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험한 일이야. 수진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날 밤 모녀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결혼 생활의 고통을, 수진은 학교에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날부터 영숙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탈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본 그 평범한 행복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숙과 수진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큰일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같아 보이는 그 남자는 밀수꾼을 가장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 담배나 설탕 같은 것들을 몰래 팔고 있었는데 영숙은 그 남자에게서 뭔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도와주시나요? 남자는 영숙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뒷산 우물가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그날 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45살이고 아주머니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동생과 함께 탈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었고 그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숨은 보장 못해요. 하지만 그쪽보다는 나아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딸도 함께 데려갈 수 있나요? 어린애는 더 위험해요.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어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조심해서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보름 후. 음력, 금음날이 좋겠어요. 달이 없어서 어둡거든요. 영숙은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무서워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갈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준비해야지. 그날부터 모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씩 모았고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수진의 어릴 적 사진 몇 장과 영숙의 어머니가 남겨준 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보름이 지나가는 동안 영숙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인지, 수진에게 너무 큰 위험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후회돼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물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무서워하지만 이대로 살기는 더 무서워. 출발을 이틀 앞둔 날, 정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뒷산 소나무 밑에서 만나요. 가방은 최대한 작게, 음식은 물과 빵 조금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영숙은 과거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도 많은 것을 잃으며 이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야겠어요. 그날 밤 영숙은 수진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만 가자. 이젠 더 못 살겠어. 수진의 말에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마지막 밤,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척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출발을 하루 앞둔 그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마을 입구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왜요, 엄마?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해라. 영숙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정호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약속된 신호로 소통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영숙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뒤로 보위부 간부 오반장이 따라왔습니다. 한영숙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오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안방에 숨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한영숙 동무, 딸 수진이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지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오반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영숙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시오? 그럼 집 안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소? 이 순간이 왔습니다. 영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안에는 탈북 준비를 위해 모아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동지.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말이 많구만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바로 그때 뒷산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오반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반장 동지, 브로커를 잡았습니다. 총상을 입고 도주 중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가 잡힌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한영숙 동무, 내일 아침 일찍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소. 오반장이 떠나고 나서야 영숙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우리 잡힌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지만 영숙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호가 잡혔다면 자신들의 계획도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에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아, 짐을 챙겨. 지금 당장 지금요? 하지만 정호 아저씨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 혼자라도 가야겠어. 모녀는 서둘러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약간의 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0시, 영숙과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 소리만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정호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직 안 떠나셨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쳤잖아요. 배신당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정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이 저를 쫓느라 정신없으니까 지금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쳤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구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진만이라도 구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숙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저는 뒤에서 따라갈게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압록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2시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정호는 상처 때문에 자꾸 뒤처졌지만 영숙과 수진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세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같이 가야죠. 우리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철이라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곳곳에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마치 거대한 검은 뱀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 쪽이에요. 강을 건너면 일단 안전해요. 정호가 가리킨 곳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 보였지만
그 사이의 강물은 생각보다 넓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건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폭은 대략 200m 정도 되어 보였고 얼음이 두껍지 않아서 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해요. 얼음이 얇은 곳은 피하고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졌습니다. 거기서 보위부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반장을 포함해서 4~5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뛰세요. 정호가 외치며 영숙과 수진을 강 쪽으로 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움직이다 보니 수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수진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다리가 베었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달려가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그들 근처의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물보라가 튀면서 영숙의 옷이 젖었습니다. 다음엔 놓치지 않겠다. 돌아와. 오반장의 목소리가 강 위에 메아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쪽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끝까지 그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정호가 영숙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동생을 잃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호의 등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정호는 으윽하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영숙과 수진을 감쌌습니다. 정호씨,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정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숙을 밀어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단단히 붙들고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얼음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영숙과 수진은 차가운 강물에 빠졌습니다. 물은 뼛속까지 차가웠고 옷이 젖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추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죽을 힘을 다해 딸을 붙들고 헤엄쳤습니다. 물에 빠진 적이 거의 없어서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쪽 강가에는 손전등 불빛들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끝내 강을 건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호 아저씨 수진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도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고 젖은 옷 때문에 둘 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견뎌. 이제 안전한 곳이야. 하지만 강 건너편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불빛은 실제로는 훨씬 멀리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수진의 몸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우리 자유야. 조금만 더 걸으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영숙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기회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둘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수진의 약해진 목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정호는 왜 희생되어야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두막에서 사흘을 보낸 후 영숙과 수진은 중국 농민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었고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수진의 상처를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많이 봤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걱정 마세요. 그 농민의 도움으로 수진은 작은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국 사람이었지만 별말 없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진의 다리는 생각보다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쉬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주일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각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농민은 그들을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은신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영숙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도 있었고 수진보다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선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안전한 경로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영숙은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왔고 누구는 몇 번이나 실패한 끝에 겨우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정우처럼 브로커의 도움을 받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남한에 가서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영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여기만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남한으로 갈 기회가 왔습니다. 선교사가 안전한 경로를 찾아준 것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해요. 베이징까지 가는 길에 공안에게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영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진도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 기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공안들을 피해 돌아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유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어요. 대사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들이 들은 첫 마디는 놀라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복잡했지만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수진의 상처도 다시 한번 치료받을 수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비행기 표를 준비해 드릴게요. 몇 주 후 영숙과 수진은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했습니다. 엄마, 구름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아준 사람은 정미라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60대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정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영숙은 이곳이 정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따뜻한 밥상에서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정미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기회를 이제 진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친 영숙과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고등학교 편입을 앞두고 있었고, 영숙은 정미의 도움으로 쉼터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수지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통했지만 문화의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한 아이들이 쓰는 말투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가끔은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심, 어린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둘은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영숙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수진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을 때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조선족 정호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정호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주려다가 총에 맞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도하 남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중국 단둥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전 동생과 함께 탈북했지만 동생을 잃었고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엄마, 이 사람 수진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정호를 알아봤습니다. 정호 아저씨네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게 된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는 끝까지 수진을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정미를 찾아갔습니다. 정미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미 선생님, 정호라는 분 아세요? 정호 씨요? 물론 알죠.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까워요. 정미는 정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지,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위험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도운 사람들 중에 지금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들 정호 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호는 단순히 자신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뜻을 이어가야 해요. 어떻게 이어간다는 뜻인가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 씨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은 수진과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정호를 위한 추도를 했습니다. 술 한 잔을 땅에 부어주고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호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가 잘 살게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니까 열심히 살게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그저 살아남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내가 봤던 그 드라마들,
그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보여준 거였더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우 아저씨도,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단순히 북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우가 꿈꿨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편입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정우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그날 밤 서로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정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에 고향 반찬이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 만든 음식을 먹을까 걱정했지만 정미의 격려와 도움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영숙이 정성껏 만든 김치와 나물,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인 박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0대의 박 아저씨는 한국전쟁 때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었습니다. 영숙의 음식을 먹으면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맛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박 아저씨의 말에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음식에 정성을 들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방송영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여전히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점차 당당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교수님께 과제 하나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과제? 7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만들기예요. 저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고 특히 정우의 죽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엄마, 이제는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숨어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우 아저씨 이야기도 꼭 넣어줘.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물론이죠. 엄마. 수지는 몇 달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영숙과의 인터뷰, 정미와의 대화,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까지 담았습니다. 제목은 드라마에 빠진 그날이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날, 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흘러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 드라마를 통해 느낀 희망, 위험한 탈북 과정, 그리고 정우의 희생까지. 엄마, 이거 좀 봐요.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학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특히 정우 아저씨 이야기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찬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영숙을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젊은 주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건지 몰랐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반찬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한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된장찌개 주문했는데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어르신들은 영숙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를, 누구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맛이 아주 구수하네. 고향, 생각, 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고향이 그리우시죠? 그러며 하지만 이제 여기가 고향 같아요. 영숙의 대답에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곳이 고향이지.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졸업하면 방송작가가 되려고 해요. 방송작가?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요. 수진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영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응원할게. 엄마도 계속 반찬 가게 하시면서 사람들 배불리는 일 하시는 거죠? 그럼 배고픈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게 엄마 꿈이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처음 드라마 봤을 때? 그럼 기억나지. 그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드라마에서 봤던 평범한 행복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삶 말입니다. 이제 저도 나만 드라마처럼 살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모든 아픔이 치유된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기회를 이제 정말 값진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날의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빛이었습니다.